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어 몇 주 만에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갈등으로 변모했습니다. 블리츠크리그 정역전, 전략에 힘입은 제3제국의 부상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국가 전체를 복속시켰습니다. 프랑스는 몇 주 만에 함락되었고 영국은 영국 본토 항공전 동안 하늘에서 저항했습니다. 히틀러가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소련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시작하기 전 지중해, 북아프리카, 발칸 반도는 결정적인 전투 지역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전투와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독일의 후퇴를 알렸으며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1944년 말 제국은 후퇴 중이었고 1945년 4월에 베를린이 소련의 포위 공격으로 함락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붕괴 속에서 사라져 그의 시신이 그 마지막 날들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불러일으키는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폴란드 초토화, 1939년의 피비린내 나는 시작.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새벽에 폴란드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구실은 폴란드의 침략으로 제시된 국경 지역의 독일 방송국에 대한 조작된 공격이었습니다. 같은 날 독일군은 여러 전선에서 국경을 넘어 폴란드군이 막을 수 없는 조율된 움직임으로 진격했습니다. 정역전 전략이 처음으로 실행되었으며 기갑 4단과 루프트바페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시, 마을, 도로는 끊임없는 폭격으로 무질서해졌고 어떠한 저항 시도도 방해받았습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첫 몇 시간부터 공습의 목표가 되어 민간인과 방어군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는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집중시켰고 약 2,000대의 비행기와 약 2,700대의 탱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 기기에 맞서 용감했지만 폴란드군은 이 쓰나미를 막을 무기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병대는 기갑부대 앞에서 무용지물이었고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며칠 만에 압도당했습니다. 동시에 나치 선전은 독일이 단지 자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복했습니다. 며칠 전 소련과의 비밀 협정은 폴란드가 양국 간에 분할될 것임을 보장했습니다. 첫 충돌은 잔인했습니다. 비엘룬과 같은 도시들은 사전 경고 없이 폭격되어 수천 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냈습니다. 난민 행렬이 도로를 가득 메웠고 독일군은 차량화 부대와 경포병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폴란드군은 비스와 강과 부그강 주변에서 재편성하려 했으나 적의 압력은 모든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폴란드 회랑 지역이 며칠 만에 초토화되어 바다로의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실레지아와 산악 지역이 차례로 함락되었습니다. 작전 셋째 날 폴란드 정부는 외부 지원 없이는 공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틀러에게 경고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서부 전선에서 즉각적인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가짜 전쟁이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폴란드에서는 재앙이 현실이었습니다. 9월 5일 독일군 종대는 이미 바르샤바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인츠 구데리안이 기갑 부대를 이끄는 독일 최고사령부는 속도와 돌패 기반한 새로운 전술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9월 8일 첫 독일 탱크가 바르샤바 교회에 도달했습니다. 공습은 심화되어 도시에 대한 매일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지하실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식수와 식량 공급은 악화되었습니다. 에드바르트 시미그위리츠 원수가 이끄는 폴란드 당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어할 것을 명령했지만 포위는 불가피했습니다. 국내 다른 지역과의 통신은 두절되었고 수도는 임시 요새가 되었습니다. 한편 소련은 협정의 일부를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9월 17일 붉은 군대가 폴란드의 동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전쟁 선포 없이 그들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그로드노, 르부프를 향해 여러 종대로 진격했습니다. 동쪽으로부터의 이 침공은 조직된 저항의 모든 희망을 없앴습니다. 많은 폴란드 장교들은 후퇴선 없이 두 적군 사이에 갇혔습니다. 정부와 폴란드 대통령은 포획을 피하기 위해 루마니아로 건너갔고 나라는 중앙 명령 없이 남겨졌습니다.
전투는 모들린과 헬반도와 같은 필사적인 방어와 함께 여러 지점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말까지 대부분의 영토는 독일이나 소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9월 28일 바르샤바는 3주 이상의 폭격 끝에 항복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도시 전체를 파괴한 끊임없는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사상자는 엄청났고 방어 자원은 고갈되었습니다. 수도 함락 후 독일과 소련은 9월 29일에 체결된 새로운 협정에서 국가의 분할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경은 8월 협정의 비밀 의정서에 따라 그려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폴란드인들이 독일 점령에 놓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소련의 통제에 놓였습니다. 보복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게슈타포는 지식인, 정치 지도자,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동쪽에서는 NKVD가 수천 가구를 시베리아로 추방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폴란드 저항군은 지하에서 재편성되었습니다. 점령된 도시들에서 국내군으로 알려진 투쟁 단체들이 탄생했습니다. 한편 독일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게르만화, 재산 몰수, 유대인 박해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공포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공개 처형과 집단 처벌이 있었습니다. 나치 당국은 폴란드를 착취하고 복종시킬 영토로 보았습니다.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군사작전은 6주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전 세계는 두 강대국에 의해 한 나라 전체가 지도에서 지워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9월 3일에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서부 전선에서의 그들의 무반응은 히틀러에게 정복을 굳힐 시간을 주었습니다. 폴란드는 항공과 기갑 부대가 속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현대 전쟁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10월 독일 선전은 승리를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축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히틀러는 나치 엘리트들에게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동시에 동쪽에서는 소련이 점령된 도시들에서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양체제 간의 협력은 포로 교환과 국경 지역에서의 이동 조율로 명백해졌습니다. 폴란드 인구에게 이것은 대규모 체포, 추방, 살인이 특징인 이중 점령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11월 초 독일군은 한스 프랑크가 관리하는 총독부를 만들어 국가의 중앙 부분을 통치했습니다. 바르샤바는 그의 직접적인 지휘에 놓였습니다. 억압적인 조치에는 대학 폐쇄, 재산 몰수, 유대인 인구를 집중시키기 위한 게토 설립이 포함되었습니다. 격리 및 강제 노동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나중에 체계적인 절멸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1939년 가을에는 완전한 통제가 이미 현실이었습니다. 12월 겨울이 폴란드 도시들을 눈으로 뒤덮을 때 점령군은 그들의 위치를 굳혔습니다. 게슈타포와 국방군의 순찰대가 감시를 유지했고 소련군은 동부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수천 명의 폴란드 포로들이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장교와 병사들은 민간인과 분리되었습니다. 일부는 몇 달 후 카틴 학살과 같은 학살에서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공격은 속도, 조율, 공중 테러가 결합될 때 정격전 방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얻은 교훈은 서유럽에서 다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전쟁 중이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공격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런던과 파리에서는 계획이 논의되었지만 폴란드 전장에서는 이미 수천 명의 사망자와 둘로 나뉜 국가를 남긴 진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작전은 동부 국경을 확보하고 이재민들을 재정착시키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폴란드 서부에서 독일군은 인구 조사와 행정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은 금지되었고 모든 저항 행위는 처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동부에서 NKVD는 폴란드 민족 엘리트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장교, 사제, 교수들에 대한 숙청을 실행했습니다. 목표는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선에서의 침묵에서 전쟁의 번개로. 폴란드 침공 후 프랑스와 영국은 1939년 9월 3일에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서부 전선에서는 몇 달 동안 실제 전투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은 이상한 전쟁 또는 가짜 전쟁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르샤바가 폭격으로 함락되는 동안 서유럽에서는 군대가 행동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프랑스군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어떠한 침략자도 막기 위해 건설된 요새망인 마지노선의 참호 속에 있었습니다. 영국군 병사들은 원정군으로 파견되어 프랑스 북부에 주둔하며 저항할 준비를 했지만 공격 명령은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 정복을 굳혔습니다.
소련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한 후 서부 국경으로 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나치 선전은 무적의 총통 이미지를 퍼뜨렸고 최고 사령부는 다음 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프랑스는 마지노선이 어떠한 공격도 막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에두아르 달라디에가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습니다. 네빌 체인벌린이 이끄는 영국은 기다리고 방어를 강화하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서부 전선에서의 겉보기 평온한 분위기는 동부의 잔혹성과 대조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수천 명의 폴란드인과 유대인을 강제 노동 수용소와 감옥으로 추방했습니다. SS와 게슈타포는 이미 억압과 숙청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와 런던에서는 전쟁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문들은 작은 순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대규모 군사 작전은 없었습니다. 한편 영국 공군은 루르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했지만 대규모 폭격은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군이 공군력을 증강하기 전에 프랑스를 타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악천후로 인해 그의 계획은 지연되었습니다. 1939년 10월부터 1940년 3월까지 서부에서의 전쟁은 작은 교전과 선전에 그쳤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지루해하며 이 단계를 우스운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춥고 습한 참회서의 기다림이 무의미한 고통이었습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빠르고 결정적인 공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히틀러는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스웨덴의 철광석과 북해 접근은 그의 전쟁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연합군도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1939년 12월 영국 해군이 몬테비도 앞바다에서 독일 전함 그라프 쉬페를 침몰시킨 사건은 영국군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비활성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1940년 초 독일은 서쪽으로 사단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팔겔브 황색 작전으로 알려진 초기 계획은 벨기에를 통한 프랑스 직접 침공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에리히 폰 만슈타인 장군은 대담한 변형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군이 기갑 부대에 뚫을 수 없다고 여겼던 삼림 지역인 아르덴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완전한 기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아이디어를 채택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경험으로 강화된 독일군은 정역전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루프트바페와 협력하는 판저사단은 적선을 돌파하는 선봉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북해와 대서양에서는 잠수함 전투가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보트들은 영국의 호송선을 공격하여 식량과 무기 공급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런던은 호위 시스템과 더욱 정밀한 레이더 구현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독일 잠수함의 위협은 전쟁 내내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침몰하는 모든 선박은 연합군의 사기와 병참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1940년 2월 연합군은 스칸디나비아와의 독일 무역을 봉쇄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 해역의 일부를 기뢰로 막았고 이는 외교적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독일은 즉시 노르웨이와 덴마크 침공 계획을 가속화했습니다. 목표는 나르비크 항구를 통한 스웨덴 광석의 통과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철이 없으면 자신의 철강 생산이 영향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4월 6일 독일군은 북쪽으로 출항하여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프랑스는 내부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독일의 공세를 막아낼 능력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수백만 명의 사망자에 대한 기억이 모든 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체인벌린이 위기관리에 대한 지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미 해군 장관으로서 내각의 일원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강경한 연설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그의 경고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3월 독일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상공에서의 정찰 비행을 강화했습니다. 연합군은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았지만 독일 전략의 속도와 효율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신뢰했고 장갑차들이 방어가 가장 취약한 지역을 통해 건널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연합군 군사정보국은 신호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의 부족은 몇 주 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상한 전쟁은 사실 연합군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독일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서부에서의 군사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무기 생산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괴벨스의 연설은 독일 국민들에게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기다림의 하루하루는 히틀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그는 공세를 다듬을 시간을 벌었습니다. 서부 전선의 분위기는 일상적이고 의기소침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카드 놀이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임시 대피소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조적으로 독일군은 병력을 지속적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국방군은 항공, 보병, 기갑부대 간의 조율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진격하도록 부대를 훈련시켰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적을 놀라게 하고 압도하기 위해 계산되었습니다. 1940년 3월 말 영국은 프랑스 주둔군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와 장비는 대규모 공격에 맞서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독일 공군이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반공에 집중했습니다. 런던과 파리 간의 공동 공세에 대한 논의는 계획에 그쳤습니다. 아무도 1914년에 참호전 학살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4월 4일 독일군의 준비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구데리안과 롬멜의 지휘 아래 기갑사단은 이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파괴적인 공중 지원과 함께 빠른 진격을 하여 연합군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의 초기 단계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간의 통신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단 그것이 달성되면 독일군은 프랑스 심장부로 향할 것이었습니다. 1939년 9월부터 1940년 3월까지의 기간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서부의 겉보기 고요함은 현대 역사상 가장 빠르고 파괴적인 공세의 준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정역전은 전통적인 전쟁 방식이 구식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연합군은 그들의 수동성에 대한 대가를 유럽 전체를 뒤흔들 패배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패배한 프랑스와 불타는 영국 상공. 1940년 5월 독일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역전의 완전한 효율성을 보여준 빠른 전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수많은 전차 부대로 공격했고 독일 공군 항공기의 파상 공격이 이를 지원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프랑스인들이 장갑차로 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아르덴 숲을 통해 연합군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습은 완벽했습니다. 5월 10일 기갑사단은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횡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파괴적인 공습으로 타격을 입었고 비행장과 통신선이 몇 시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로테르담에서는 독일 공군이 대규모 폭격을 감행하여 즉각적인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독일 공수부대는 무어데이크와 같은 주요 교량을 점령하고 기록적인 시간 내에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5월 14일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기에도 노출되었습니다. 리에주와 안트베르펜시는 벨기에군이 메즈강에서 진역을 막으려 하는 동안 공격을 받았습니다. 연합군은 영국 해외 원정군의 일부와 프랑스군 부대를 배치하여 맹공격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계획은 이미 전선을 돌파했습니다. 세단 방어선은 5월 14일 하인츠 구데리안의 기갑 부대에 의해 돌파되었습니다. 중포병과 조율된 공습으로 프랑스군은 24시간도 안 되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독일군은 어떤 방역 시도도 압도할 속도로 진격했습니다. 도로는 피난민과 퇴각하는 병사들의 행렬로 마비되었습니다. 5월 17일 롬멜의 전차 부대는 북해로 건너가 벨기에로 진입했던 연합군을 고립시켰습니다. 아르덴의 단두대로 알려진 이 움직임은 프랑스군과 영국군을 분열시켰습니다. 일주일도 차에 안 되어 독일군은 프랑스 북부의 넓은 지역을 장악했고 독일 공군은 공중을 지배했습니다. 독일 국방군이 덩케르크를 포위하면서 연합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영국 해군이 조직한 대규모 철수 작전인 다이나모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영국군과 프랑스군 병사들이 군함, 어선 및 민간 선박을 사용하여 구조되었습니다. 영국군 주력 부대는 구출되었지만 모든 중장비는 버려졌습니다. 덩케르크 철수 후 독일은 프랑스 내륙으로의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6월 9일 독일군은 센강을 건넜습니다. 파리는 파괴를 피하기 위해 무방비 도시로 선언되었습니다. 6월 14일
독일군은 샹젤리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저항했던 프랑스는 몇 주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폴 레노가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패배의 규모 앞에서 붕괴되었습니다. 필리프 페탱이 권력을 잡고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1940년 6월 22일 프랑스는 콩피에뉴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장소는 1918년 독일이 항복했던 바로 그 열차 객차였습니다. 히틀러는 이것을 복수로 삼고자 했습니다. 나라는 두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북부와 서부는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였고 남부는 페탱과 협력자들에 의해 통제되는 괴뢰 정부인 비시 프랑스였습니다. 영국에게 상황은 위태로웠습니다. 프랑스가 전투에서 제외되자 히틀러는 영국 섬 침공을 계획했습니다. 바다사자 작전은 영국을 정복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불 해협과 영국 남부 상공에서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독일 공군과 영국 공군 RAF 간의 전례 없는 공중 대결인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 7월 독일 공군은 영국의 해상 호송선과 항구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8월 10일 공세는 영국 공군 기지에 집중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영국 스핏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들은 매일 저항하며 독일 폭격기들을 격추했습니다. 당시 신기술이었던 영국 레이더는 적의 파상 공격을 제때 탐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힘든 단계는 독수리의 날로 알려진 8월 1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1000대 이상의 독일 항공기가 영국 남부 전역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해안 도시들이 폭격당했지만 영국 공군은 작전선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젊은 영국 조종사들은 독일 공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전투의 날로 알려진 9월 15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영국 공군은 하루 만에 60대 이상의 적기를 격추했습니다. 영국 공군을 파괴하지 못한 독일은 히틀러에게 전술을 바꾸게 했습니다. 9월부터 독일 공군은 런던, 코번트리, 리버풀과 같은 도시에 직접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블리츠로 알려진 이 야간 폭격은 영국의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수천 명의 민간인이 폭탄으로 사망했습니다. 런던은 밤마다 공격을 받았지만 윈스턴 처칠 정부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5월에 총리직을 맡았던 처칠은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그토록 많은 이들이 그토록 적은 이들에게 그토록 많은 빚을 졌다는 말은 영국 상공을 수호한 영국 공군 조종사들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규모는 작았지만 독일 항구와 공장에 대한 폭격 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은 1940년 10월에 히틀러가 받아사자 작전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영국 공군은 제공권을 유지했고 해협은 상륙 작전에는 불가능한 장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나치 독일의 첫 번째 큰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블리츠는 겨울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1940년 11월부터 1941년 5월까지 런던은 70야간 이상의 연속 폭격을 겪었습니다. 버밍엄, 셰필드, 플리머스와 같은 다른 산업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파괴와 사상제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의 독일의 실패는 히틀러가 동쪽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소련 침공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서유럽의 마지막 연합군 보루가 되어 나치 전쟁 기계에 홀로 저항했습니다. 비행기, 선박, 레이더 생산이 가속화되었고 영국은 보급품을 받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1940년 말 독일 공군은 1500대 이상의 비행기를 잃었고 영국 공군은 900대 가까이 잃었습니다. 양측 모두 사상자 수는 높았지만 독일의 대체 능력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중전은 기술적 우위와 조직이 전역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중해와 아프리카 사막의 교차 사격. 영국 상공에서의 독일의 실패 후 지중해는 새로운 전략적 무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동맹국인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에서 지배력을 확장하고 주요 무역 및 보급 경로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이미 패배했을 때 무솔리니는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집트의 영국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리비아에서 진격하여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려 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조율과 병참이 부족했습니다. 호주와 인도 부대의 지원을 받은 영국군은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9월 이탈리아군의 공세는 시디 바라니에서 저지되었습니다. 그해 말 영국군은 컴패스 작전으로 방역했습니다. 이 전역은 이탈리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몇 주 만에 영국군은 10만 명 이상의 이탈리아 병사를 포로로 잡았고 키레나이카의 벤까지까지 징역했습니다. 무솔리니는 굴욕을 겪었고 히틀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1941년 초 독일은 에르빈 롬멜의 지휘 아래 아프리카 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뛰어난 전술적 대담함을 지닌 사령관 롬멜은 상황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의 기갑사단은 2월에 트리폴리에 상륙했고 한 달도 채 안 되어 잃었던 영토의 대부분을 되찾았습니다. 영국군은 이집트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막전쟁은 소모전이었습니다. 연료, 물, 부품의 보급은 전투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탁 트인 지형은 기갑부대의 빠른 공격에 유리했지만 또한 매복에 노출되게 했습니다. 롬멜은 영국군의 약점을 이용하여 징역했습니다. 1941년 4월 그는 호주군이 방어하고 있던 토브룩시를 포위했습니다. 반복되는 맹공에도 불구하고 토브룩은 240일 이상을 버텨냈고 연합군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중앙 지중해의 통제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영국 통제하의 작은 섬 몰타는 이탈리아 및 독일 수송선을 공격하는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 공군과 이탈리아 왕립 공군은 끊임없는 폭격으로 몰타를 무력화하려 했지만 몰타는 방공 시스템과 영국 해군의 지원 덕분에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이른바 몰타 포위전은 북아프리카의 전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공중과 해상에서의 지속적인 전투였습니다. 1941년 5월 롬멜은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지만 영국군은 브레비티 작전과 그 후 배틀엑스 작전으로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측 군대는 보급품 부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는 수송선들은 잠수함과 공중 공격의 끊임없는 표적이었습니다. 상황은 11월 크루세이더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아프리카와 뉴질랜드 부대로 강화된 영국군은 토브룩을 해방시키고 롬멜의 군대를 엘아게일라로 밀어붙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롬멜은 곧 재편성했습니다. 1942년 초 그는 다시 동쪽으로 향하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6월에 그는 토브룩을 점령하여 3만 명의 포로와 엄청난 양의 군수 물자를 획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토브룩의 함락은 런던과 워싱턴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롬멜은 수에즈 운에 도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칠은 이집트에 증원군을 보내고 사령관들을 교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버나드 몽고메리는 1942년 8월에 영국 8군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막과 바다 사이의 주요 거점인 엘 알라메인에서 롬멜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7월의 제1차 엘 알라메인 전투는 독일군의 징역을 늦췄습니다. 롬멜이 연합군 전선을 뚫으려 했지만 지뢰밭과 영국군의 포병이 그를 저지했습니다. 몇 주 동안 양측은 재무장했습니다. 몽고메리는 10월을 목표로 대규모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전차, 포병, 항공 지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8군은 10월 23일에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치열한 공방이었습니다. 몽고메리는 롬멜의 병력을 소모시켜 후퇴하도록 강요하는 체계적인 전술을 적용했습니다. 11월 2일 아프리카 군단은 리비아로의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북아프리카에서 추축군의 결정적인 후퇴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칠은 엘 알라메인을 연합군에게 전쟁의 전환점이 시작된 지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편 서부 지중해에서는 영국과 미국 간의 합동작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942년 11월 8일에 시작된 토치 작전은 모로코와 알제리에 상륙하는 것이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연합군은 새로운 전선을 열고 롬멜의 군대를 두 군대 사이에 가두려 했습니다. 비시 프랑스군이 초기에 저항했지만 곧 항복했습니다. 미국군의 도착과 이집트로부터의 영국군 진격으로 추축군은 튀니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42년 겨울 동안 사막에서의 전투는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에게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보급선 호송대는 연합군 잠수함과 몰타에서 작전하는 항공기들에 의해 대거 침몰했습니다. 지중해는 양측 모두에게 필수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게 유럽으로부터의 자원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연합군에게는 이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남쪽으로부터 유럽에 대한 최종 공격을 시작하는 열쇠였습니다.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의 통제는 누가 수에즈 운하와 아시아로 가는 길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의 작전은 또한 새로운 통합전쟁 전술의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전차 보병 항공기 간의 조정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영국군은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병참과 통신을 개선했습니다. 롬멜은 여전히 존경받는 지휘관이었지만 연료와 부품의 부족이 그의 기동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1942년 말 추축군은 지중해에서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엘알라메인과 토치 작전의 결합은 아프리카에서 히틀러 군대의 종말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포로 행렬, 호송대의 파괴, 그리고 계속되는 후퇴는 한때 빠른 승리의 무대였던 사막이 이제는 함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소련에 대한 잔혹한 공격. 1941년 봄 히틀러는 이미 소련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빠른 승리와 영국 침공의 실패는 그로 하여금 동쪽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비밀리에 계획된 바르바로사 작전은 섬광전으로 붉은 군대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고 소련 정권을 분쇄하며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석유와 밀 같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300만 명 이상의 독일군과 연합국 병사들이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뻗어있는 공격선에서 소련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지상 침공이었습니다. 공세는 세 개의 주요 집단군으로 나뉘었습니다. 북부 집단군은 레닌그라드를 향했고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를 향했으며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와 카프카스를 향했습니다. 6,000문의 대포, 3,000대의 전차, 그리고 거의 3,500대의 항공기가 초기 공격에 참여했습니다. 첫 몇 시간은 소련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독일 공군은 지상에서 수백 대의 항공기를 파괴했고 소련의 통신은 마비되었습니다. 놀란 붉은 군대는 판처 부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진격하는 동안 혼란스러운 방어를 조직하려 했습니다. 민스크와 스몰렌스크와 같은 도시들은 며칠 만에 포위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소련 병사들이 탈출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나치 선전은 이 공세를 볼셰비즘에 대한 전쟁으로 묘사했지만 또한 학살 캠페인이기도 했습니다. 아인자츠 그루펜으로 알려진 친위대 부대는 정규군을 따라다니며 정치위원, 유대인, 그리고 의심스러운 민간인을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잔혹성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해 국가들에서 명백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파괴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전례 없는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북부 집단군의 징역은 빨랐습니다. 몇 주 만에 독일군은 레닌그라드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루마니아와 헝가리군의 지원을 받은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로 진격하여 르비우와 키이우와 같은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페도르 폰 보크가 지휘하는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를 향했습니다. 히틀러의 계획은 겨울이 오기 전에 몇 달 안에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리와 소련의 저항이 공세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7월 독일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스몰렌스크를 점령했습니다. 주코프와 티모셴코 같은 장군들이 이끄는 소련의 방어는 재편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은 적에게 유용한 것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장, 다리 작물을 파괴하는 초토화 정책을 명령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내륙으로 대피했습니다. 동부에서의 전쟁은 전면전으로 변모했습니다. 레닌그라드 포위전은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900일 동안 도시는 굶주림, 폭격, 극한의 추위로 고통받았습니다. 독일군은 보급로를 차단하여 도시를 질식시켜 항복시키려 했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붉은 군대는 저항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키이우 전투가 역사상 가장 큰 포위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1년 9월에 50만 명 이상의 소련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모스크바로의 징역은 10월의 태풍 작전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세 개의 집단군이 소련 수도를 향해 수렴했습니다. 벼지마와 브리안스크에서의 전투는 붉은 군대에게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낸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포병 사정거리에 들어왔고 주민들 사이에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길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독일 전차와 트럭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병참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11월 독일군이 모스크바에서 30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을 때 예상치 못한 혹독한 겨울이 닥쳤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적절한 겨울옷이 없는 독일군은 대규모 동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무기와 차량은 얼음 때문에 고장났습니다. 대조적으로 소련군은 추위에 더 잘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극한 조건에 대비하여 훈련된 시베리아 사단으로 모스크바를 강화했습니다. 12월 5일 붉은 군대는 기습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주코프의 사단은 스키 부대, 포병 T-34 전차로 공격하여 독일군을 모스크바에서 멀리 밀어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독일 국방군의 첫 번째 큰 패배였습니다. 독일군의 무적 신화는 깨졌습니다. 몇 주 동안 눈 속에서의 전투는 잔혹했고 양측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1941년의 저녁은 바르바로사가 짧은 전쟁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은 소련의 동원 및 생산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랄 산맥 너머 동쪽으로 이전된 공장들은 대량의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열차는 밤낮으로 전차와 탄약을 운반했습니다. 각 마을과 숲에서의 저항은 주민들이 싸우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42년 봄 히틀러는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점령 계획을 포기하고 남쪽에 집중하여 카프카스의 유전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남부 집단군의 공세는 6월에 시작되어 치열한 전투 끝에 하르키우를 점령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볼가 강변의 공업도시 스탈링그라드였습니다. 히틀러는 그곳을 점령하면 소련의 보급로가 끊기고 치명적인 사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탈링그라드로의 진격은 처음에는 빨랐습니다. 7월 독일군은 돈강을 건너 볼가강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저항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스텝에서의 전투는 40도를 넘는 기온으로 지쳐가게 했고 독일 보급선은 위험할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한편 스탈린은 도시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9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카프카스에서의 사전 작전은 이미 독일의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선의 확장, 연료 부족, 그리고 붉은 군대에 점증하는 효율성은 전쟁의 전환점을 예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실패와 동부에서의 지속적인 소모는 바르바로사가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신호였습니다. 1942년 말까지 독일은 동부 전선에서 전사 부상 포로를 포함하여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붉은 군대가 패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련 공장은 수천 대의 T-34 전차, 항공기, 포병 장비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소련의 산업력은 성장하는 반면 독일의 산업력은 여러 전선에서의 전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 제3제국을 멈춘 도시. 1942년 중반 히틀러의 관심은 스탈링그라드에 완전히 집중되었습니다. 카프카스 유전 확보를 위한 남부 공세 이후 그는 볼가 강변의 이 산업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소련의 보급을 끊고 적의 사기를 꺾는 데 핵심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프리드리 파울루스 지휘하의 6번째 군대는 도시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4번째 전차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독일은 빠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8월 스탈링그라드 공세는 힘을 얻었습니다. 공군은 8월 23일 도시에 대한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여 여러 구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공격으로 4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도시를 폐허의 미로로 바꾸어 놓았고 이는 소련의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스탈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라고 명령하며 붉은 근위대 사단, 노동자, 자원봉사자들로 도시를 강화했습니다. 9월의 첫 전투는 잔인했습니다. 6번째 군대는 북부 구역으로 침투하여 제르진스키, 바리카디, 크라스니, 옥티아브르 공장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각 건물은 저항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바실리 추이코프의 지휘를 받는 소련 부대는 적을 껴안다는 전략으로 시가전에 적응했습니다. 이는 포병과 폭격의 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독일군 전선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 거리는 저격수, 지뢰, 매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군은 도시를 계속 폭격했지만 잔해는 방어자들에게 엄폐물 역할을 했습니다. 매주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일군은 한 블록을 점령했다가 다음 날 잃었습니다.
며칠로 예상되었던 징역은 끝없는 소모전이 되었습니다. 전선에 갇힌 민간인들은 폐허 속에서 물과 식량이 부족한 채로 살았습니다. 10월 공장 지대에서의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여섯 번째 군대는 이 산업 단지를 장악하기 위해 매일 공격을 감행했지만 소련 방어자들은 포병, 수류탄, 백병전으로 이를 격퇴했습니다. 폭격과 파괴의 소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독일 포병의 포격 속에서 볼가 강을 건너 증원군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 작은 배들은 병사, 무기, 탄약을 수송했습니다. 히틀러는 파울루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시를 점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많은 사단이 전선으로 보내졌지만 진격은 거의 미터 단위로 측정될 정도였습니다. 한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소련 고위사령부는 대규모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코프와 바실렙스키가 계획한 천왕성 작전은 스탈링그라드 내 독일군을 포위하고 덜 준비된 루마니아군과 헝가리군이 방어하던 측면을 공격하여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11월 19일 천왕성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소련군 병사들이 6,000무니 포병과 1,000대의 전차의 지원을 받아 도시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추축국의 약점을 강타했습니다. 며칠 만에 독일군은 포위되었습니다. 25만 명이 넘는 병력의 여섯 번째 군대는 브리고리에 갇혔습니다. 파울루스는 돌파를 시도할 허락을 요청했지만 히틀러는 이를 금지했습니다. 그는 저항하라고 명령하며 보급을 위한 공중 가교를 약속했습니다. 헤르만 괴링이 지휘하는 공군은 매일 500톤의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다고 확언했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악천후와 소련 반공군의 압력으로 인해 하루에 겨우 80 내지 100톤만이 전달되었는데 이는 포위된 군대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겨울의 추위는 또 다른 적이 되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적절한 옷이 부족했고 굶주림이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최소한의 배급, 죽은 말, 가죽 잔해로 만든 수프로 연명했습니다. 발진 티푸스와 이질 같은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한편 소련군은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히틀러는 에리히 폰 만슈타인 원수를 보내 겨울 폭풍이라는 구출 작전을 조직하게 했습니다. 12월 돈 집단군의 사단들이 스탈링그라드로 가는 통로를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초기 진격에도 불구하고 이 공세는 강한 소련군의 저항 때문에 도시에서 50km 떨어진 곳에서 중단되었습니다. 파울루스는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는 여섯 번째 군대가 전멸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2월과 1월 동안 포위망 내 전투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소련 포병은 끊임없이 포격했고 공군은 제공권을 잃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지하실과 폐허에 숨어적은 탄약으로 저항했습니다. 잘 보급되고 동기부여된 소련군은 끊임없는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매일 포위망은 줄어들었습니다. 1943년 1월 31일 히틀러에게 몇 시간 전 육군 원수로 승진한 파울루스는 스탈링그라드 남부 구역에서 그의 부대와 함께 항복했습니다. 이틀 후 북부에 있던 마지막 독일군 부대도 항복했습니다. 전투 시작 당시 여섯 번째 군대를 구성했던 30만 명이 넘는 병사들 중 10만 명 미만만이 포로로 남았습니다. 대부분은 소련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서의 소련의 승리는 전쟁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독일군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추축국의 손실은 80만 명이 넘었고 소련군 역시 병사와 민간인을 합쳐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로 막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비용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사기는 고양되었고 나치 무적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동부 전선은 스탈링그라드 이후 변화했습니다. 독일은 여러 전선에서 방어로 전환했고 주도권은 소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수천 대의 T-34 전차와 야크 항공기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강화된 붉은 군대는 새로운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히틀러에게 패배는 개인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도시가 함락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대신 그의 최정예 부대들이 전멸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의 여파는 유럽 전역에서 느껴졌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이 육상에서 패배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소련 선전은 이 승리를 영웅적인 저항의 상징으로 기념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에게 도시는 불, 얼음, 죽음의 악몽이었습니다.
시체와 잔해로 가득 찬 스탈링그라드의 풍경은 현대전의 공포를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시칠리아에서 노르망디까지 유럽을 연 공세. 스탈링그라드에서의 소련 승리와 아프리카에서의 독일 후퇴 이후 연합군은 남유럽의 새로운 전선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칠리아 상륙 작전인 허스키 작전은 1943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3,000척이 넘는 선박으로 구성된 함대가 16만 명이 넘는 영국, 미국, 캐나다 병사들을 섬 해변으로 수송했습니다. 공격에 앞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방어를 교란하기 위한 집중적인 항공 및 해상 폭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7번째 군대를 지휘하는 패튼과 영국의 8번째 군대를 지휘하는 몽고메리의 병력은 섬의 남쪽과 동쪽에서 진격했습니다. 산악지대와 요새화된 마을에서의 전투는 치열했지만 이탈리아의 저항은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독일군은 메시아로 조직적인 퇴각을 실시하여 본토로 건너갔습니다. 8월 17일 시칠리아 전체가 연합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시칠리아 침공은 이탈리아의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약화되고 효과적인 군사 지원이 없던 무솔리니는 데파시스트 평의회에서의 투표 후 7월 25일에 해임되었습니다. 빅토르 에마누엘 국왕은 그를 체포하고 바돌리오를 새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정권은 독일과 함께 전쟁을 계속하려 했지만 연합군과의 비밀 협상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9월 8일 이탈리아는 휴전협정을 맺었고 이로 인해 이탈리아군은 붕괴하고 전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히틀러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군을 무장 해제하고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를 점령하기 위해 추축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오토 스코르체니가 이끄는 독일 특공대는 9월 12일 그란 사소에서의 유명한 작전으로 무솔리니를 구출했습니다. 무솔리니는 북부로 이송되어 독일의 통제하에 있는 괴뢰 정부인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캐셀링이 지휘하는 독일군은 반도의 방어선을 준비하며 연합군의 진격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1943년 9월 9일 살레르노 상륙 작전인 에벌렌치 작전으로 반도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은 격렬한 독일의 저항에 직면했고 병력은 거의 바다로 밀려날 뻔했습니다. 항공과 해군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연합군은 교두보를 강화하고 천천히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좁고 산악 지형의 도로는 독일의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모든 언덕과 모든 마을은 장기간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1944년 6월 4일까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연합군은 1944년 2월에 대규모 폭격으로 베네딕토회 수도원이 파괴된 몬테카시노와 같은 어려운 전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독일군은 구스타프선을 거의 뚫을 수 없는 방어벽으로 만들었습니다. 1월에 또 다른 상륙으로 시작된 안치오 작전은 연합군이 5월에 전선을 돌파할 때까지 긴 포위전이 되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다른 끝에서는 프랑스 침공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43년 말부터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은 소련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서부의 두 번째 전선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버로드 작전은 노르망디에 상륙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넵튠 작전이라고 불리는 초기 단계는 하루 만에 15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노르망디 해변으로 수송하는 것이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디데이로 알려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스워드라는 암호명을 가진 해변에서 수천 대의 상륙용 주정들이 독일 포병의 포격 아래 접근했습니다. 오마하는 가장 유혈이 낭자한 곳이었고 미국 병사들의 물결이 기관총과 박격포 아래 쓰러졌습니다.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대서양 방벽의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르망디의 성공은 칼레에 주된 상륙이 있을 것이라고 독일군을 설득한 정교한 기만 작전인 요새 작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 사단이 결코 오지 않을 침공을 기다리고 있었고 해안 방어를 책임졌던 롬멜은 그의 기갑 예비대를 제때 동원하지 못했습니다. 82번째 및 101번째 미 공수사단과 6번째 영국 공수사단은 상륙 새벽에 중요한 다리와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연합군은 노르망디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강화했습니다. 생울타리와 좁은 길이 많은 보카주 지역은 진역을 어렵게 했습니다.
카렌탕과 캉 같은 도시에서의 전투는 치열했고 포병과 공중 폭격으로 여러 구역이 파괴되었습니다. 셔먼 전차와 처칠 전차는 지뢰밭에서 티거 전차와 판터 전차와 충돌했습니다. 엘아반세 에라 렌토 페로 콘세우탄테. 6월 25일 오페라시온 코브라를 통해 미군은 생로 근처 독일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패트는 제3군을 지휘하며 아브랑슈와 브레스트 같은 도시들을 빠르게 남쪽과 서쪽으로 해방시켰습니다. 동시에 영국군과 캐나다군은 동부 전선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구수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러한 공세로 독일군은 센강을 향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19일 파리는 독일 점령에 대항하여 봉기했습니다. 저항군은 변경과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했습니다. 8월 25일 르클레르 장군의 부대가 제4 미군 사단과 함께 환호 속의 도시로 진입했습니다. 파리 해방은 작전의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히틀러는 연합군 손에 넘어가기 전에 도시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디트리 폰 콜티츠 장군은 이 명령을 불복종하고 수도를 파괴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서유럽 해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8월 말 독일군은 벨기에를 향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셰르부르와 같은 주요 항구를 확보했으며 라인강을 향한 새로운 공세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실은 컸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연합군 사상자와 비슷한 수의 독일군이 사망, 부상 또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버로드 작전의 성공은 서부 전선의 전쟁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이탈리아가 부분적으로 해방되고 프랑스가 회복됨에 따라 다음 목표는 독일의 심장부로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연합군은 아르덴에서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동부의 소련 공세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고 제국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독일 1944년 여름말 제3제국은 거의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해방과 노르망디로부터의 연합군 징역 후 독일군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향해 물러났습니다. 동부에서는 붉은 군대가 바그라티온 작전에서 중부 집단군 대부분을 파괴하여 불과 몇 주 만에 수백 킬로미터를 징역하며 벨라루스와 폴란드 일부를 해방시켰습니다. 독일에 대한 압박은 전면적이었습니다. 서부에서는 연합군의 공세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계속되었습니다. 제3미군을 지휘하는 패트는 센강을 건너 랭스와 낭시 같은 도시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영국군과 캐나다군을 이끄는 몽고메리는 안트베르펜과 벨기에 북부로 진격했습니다. 안트베르펜을 온전히 항구와 함께 점령하는 것은 노르망디에서 점점 더 멀리 이동하는 연합군에게 보급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스헬데 강 어귀를 계속 통제하여 항구의 완전한 사용을 지연시켰습니다. 독일군의 저항은 전략적 지역에서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전차 사단들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후퇴마다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히틀러는 전투 없이 영토를 내주지 말라고 지휘관들에게 명령했고 이는 자국 군대 내에서 막대한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전쟁은 연합군 항공기의 지속적인 폭격과 함께 도시와 숲에서의 치열한 전투로 변했습니다. 독일 공군은 연합군 전투기와 폭격기의 유세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9월 몽고메리는 마켓 가든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공수부대와 지상 공격을 조합하여 라인강을 건너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영국, 미국, 폴란드 공수 사단들이 아르넴 다리 같은 핵심 교량들을 점령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투하되었습니다. 일부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과 협력 문제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특히 아르넴에 포위된 제100일 영국 공수부대 병사들 사이에서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한편 동부 전선은 무자비한 징역을 계속했습니다. 붉은 군대는 파괴적인 공세로 바르샤바를 해방시켰지만 8월에 폴란드 국내군이 일으킨 봉기는 소련군이 도착하기 전에 독일군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었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수천 명의 전투원과 민간인이 처형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그해 가장 잔혹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스탈린은 전략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외곽의 병력을 멈춰 독일군이 봉기를 진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연합군은 1944년 8월에 드라군 작전으로
두 번째 전선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에 상륙하여 며칠 만에 마르세유와 툴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곳에서 북쪽으로 진격하여 노르망디에서 오는 부대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기동은 독일군의 보급선을 끊고 프랑스 전역의 방어선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10월까지 전쟁은 독일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30년대에 건설된 일련의 요새인 지그프리트 방어선은 다음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아행과 휘르트겐 숲에서의 전투는 집집마다의 전투와 지뢰로 뒤덮인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치열했습니다. 연합군은 각 킬로미터마다 높은 대가를 치르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여전히 잘 요새화되어 있었고 각 공격을 막기 위해 중포를 사용했습니다. 히틀러는 총사령부에서 점점 더 고립된 채 서부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대규모 공세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르덴 전투 계획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연합군을 분열시키고 안트베르펜 항구를 점령하려는 기습 공격으로 구상되었습니다. 1944년 12월 말 20만 명 이상의 독일군이 1000대의 전차와 대포의 지원을 받아 연합군 항공기 사용을 막는 악천후를 이용하여 험준한 아르덴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12월 16일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세에 놀란 이 지역의 미군 사단들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전략적 교차로인 바스톤유는 독일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01 공수사단이 장갑 부대의 지원을 받아 저항하여 진격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패트는 제3군을 재편성하여 신속한 기동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12월 26일 바스톤유를 해방시켰습니다. 날씨가 좋아지자 연합군 항공기가 다시 하늘을 장악하여 얼어붙은 도로에 갇힌 독일군 차량 행렬을 파괴했습니다. 아르덴 전투는 히틀러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 했던 마지막 대규모 시도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연합군 전선에서 80km까지 침투했지만 그 추진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상자는 엄청났습니다. 사망, 부상 및 포로가 된 추추축군 병사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공세의 실패로 독일군은 지쳐 라인강으로의 진격을 막을 충분한 예비 병력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동부에서는 1945년 1월에 소련군의 겨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비스툴라 강을 건너 동프로이센과 실레시아로 진격하여 바르샤바를 해방시키고 부다페스트에 대한 포위를 좁혔습니다. 헝가리에서의 전투는 맹렬했으며 헝가리 수도의 포위는 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북부 집단군은 쿠를란트 포위망에 갇혔고 그곳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항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제방 파괴로 인한 홍수로 인해 연합군의 작전이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은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이른바 기근의 겨울 동안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연합군이 보낸 인도주의 9호 수송대는 독일군이 자국 영토로 후퇴하기 시작한 몇 달 후 위기를 완화시켰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라인강 도하는 주 목표가 되었습니다. 1945년 3월 초 연합군은 레마겐 다리를 온전히 점령하는 데 성공하여 독일의 산업 심장부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도시들은 끊임없는 폭격으로 황폐해졌습니다. 2월에 드레스덴은 가장 파괴적인 공습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944년 독일의 붕괴는 모든 전선의 복합적인 압력의 결과였습니다. 프랑스의 상실, 동부에서의 패배, 그리고 아르덴 공세의 실패는 제국의 실질적인 공세 능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독일 영토에 다가옴에 따라 병사들과 민간인들의 사기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베를린의 맹렬한 함락. 1945년 4월 제3제국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소련군은 오데르 강을 건너 베를린에서 불과 7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병력과 압도적인 포병을 갖춘 붉은 군대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1벨라루스 전선을 지휘하는 주코프와 제1우크라이나 전선을 이끄는 코네프는 제국의 수도를 먼저 점령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4월 16일 젤로프 고지에서의 대규모 공격으로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9,000문 이상의 대포가 동시에 발사되어 불의 폭풍으로 밤을 밝혔습니다. 정규사단의 잔존 병력, 국민 돌격대, 히틀러 유겐트로 구성된 독일 방어군은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수적, 물적 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3일간의 전투 끝에 전선은 무너졌고 전차 대열은 베를린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독일 수도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바리케이드, 임시 참호, 기관총 진지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조악한 무기를 들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총통 관저 벙커에서 히틀러는 마지막 충신들에게 둘러싸여 여전히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괴벨스, 보르만 및 다른 고위 인사들은 도시가 포위되는 동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4월 20일, 히틀러의 생일, 소련군은 베를린 중심부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T-34 전차는 폐허 사이로 진격하며 휴대용 로켓 발사기와 지하실에 숨겨진 대전차포에 맞섰습니다. 모든 거리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민간인들은 총격전과 화재 속에 갇혔습니다. 동쪽에서 주코프의 진격과 남쪽에서 코네프의 진격은 다음 날들 동안 가속화되었습니다. 전투는 템펠로프 공항과 티어가르텐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집중되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소련 포병은 쉬지 않고 발사했습니다. 독일 사단들의 잔존 병력은 자살적인 역습으로 진역을 지연시키려 했지만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졌습니다. 4월 23일 밤 히틀러는 상황이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베를린을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총통 관저에 남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병력에게 마지막 한 명까지 저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끝까지 광신적이었던 괴벨스는 베를린 시민들에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시는 불타고 있었고 붉은 군대가 중심으로 다가오면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4월 25일 소련군 선봉대가 베를린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같은 날 토르가우에서 미군과 소련군은 엘베 강변에서 만나 독일의 분할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수도는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지하철역으로 피난처를 찾았지만 곧 폭탄과 구조물 붕괴로 침수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전투는 4월 2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소련군에게 나치 의회 건물 위에 국기를 개양하는 것은 상징적인 목표였습니다. 근위사단들은 저격수, 지뢰, 교차 사격에 맞서 폐허 사이로 진격했습니다. 건물 각층은 높은 대가를 치르며 점령되었고 몇 시간 동안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4월 30일 붉은 깃발이 마침내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휘날리며 독일 방어의 최종 붕괴를 알렸습니다. 독재자의 잔해, 제국의 마지막 날. 1945년 5월 초순 베를린 중심부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붉은 군대는 제국의회 의사당, 주요 도로, 슈프레강 위의 다리들을 점령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연기 기둥이 보였다. 지하 미로 같은 총리실 벙커는 나치 지도자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다. 그곳에서 히틀러는 최측근들과 함께 머물며 점점 더 절망적인 소식들을 접하고 있었다. 전선 보고는 시시각각 도착했다. 서부 사단은 엘베강 쪽으로 밀려났고 통신은 두절되었으며 식량과 연료 비축량은 바닥나고 있었다. 히틀러와 그의 장군들과의 마지막 대화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베를린에서 저항하라고 명령했지만 실제적인 방역 능력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명백했다. 카이텔과 요들 같은 국방군 고위 지휘관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벙커 안의 분위기는 체념적이었다. 히틀러 곁에서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에바 브라운은 4월 29일 새벽 짧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 행사의 증인들은 총리실 위로 소련 포격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음침한 분위기였다고 묘사했다. 같은 날 히틀러는 후계자를 지명하고 자신의 시신이 적에게 잡히지 않도록 지시하는 정치적 유언장을 작성했다. 4월 30일 소련군이 불과 수 미터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그들은 최후의 순간을 준비했다. 총리실 정원에는 유해를 소각하는 데 사용될 구덩이가 파였다. 오후 3시 반, 조수들은 개인실에서 총소리를 들었다. 몇 분 뒤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시신은 담요에 쌓여 옮겨졌다. 오토 균셰와 하인츠 링게 같은 증인들은 마당에 있는 휘발유 통으로 유해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글자 그대로 따랐다. 작은 무리가 시신들이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지켜보는 동안 영인은 도시의 화재와 섞였다.
폭격 속에서도 즉석에서 이루어진 의식은 방해 없이 진행되었다. 소련 포병대는 계속해서 이 지역을 강타했고 폭발음은 화재 소리와 뒤섞였다. 몇 시간 뒤 불길은 꺼졌고 유해는 정원 벽 옆에 임시 구덩이에 묻혔다. 그 다음 날 5월 1일 요제프 괴벨스와 그의 아내 마그다도 비슷하지만 똑같이 암울한 운명을 맞이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의 6자녀는 벙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남아있던 인원들은 포위된 도시를 탈출하려 애썼다. 마르틴 보어만은 한 무리의 장교들과 함께 도주하려 했으나 며칠 뒤 바이다마르 다리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히틀러의 최측근들은 혼돈 속에서 사라졌다. 5월 2일 헬무트 바이들링 장군은 붉은 군대에 공식적으로 항복했다. 베를린은 소련의 통제에 놓였다. 순찰대는 총리실에 진입하여 지하시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정원에서는 불에 탄 인체 유해, 뼈조각 그리고 치아가 발견되었고 이는 조심스럽게 분석되었다. 소련 방첩부대인 스메르쉬 팀은 유해를 식별하여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몇 주 동안 소련은 이 발견을 비밀에 붙였다. 공식 발표를 불신한 스탈린은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 치아와 의치를 포함한 회수된 파편들은 히틀러의 개인 치과의사 의료 기록과 비교되어 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되었고 몇 년 동안 유해의 최종 운명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다. 한편 베를린 거리에서는 혼돈이 점령의 첫 징후들과 뒤섞였다. 소련 군인들은 전략적 건물을 확보했고 공병대는 지뢰와 부비 트랩을 제거했다.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주민들은 파괴의 엄청난 규모에 놀라 피난처에서 나왔다. 나치 권력의 상징이었던 총리실은 지붕이 무너지고 복도가 물과 잔해로 가득 찬 폐허가 되어 있었다. 불에 탄 잔해로 변한 히틀러의 시신은 소련 부대에 의해 비밀리에 옮겨졌다. 수년 동안 모스크바는 보고서와 뼈 조각들을 초특급 비밀 문서로 보관했다. 1968년 유해는 KGB의 명령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역사 기록에 보존된 치아 조각과 두개골 파편은 예외였다. 이러한 발견들은 수십 년 후 법의학 연구와 DNA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히틀러의 종말은 또한 나치 정권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했다. 생존한 지도자들은 뉘른베르크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제3제국의 몰락은 전선에서의 전투 결과뿐만 아니라 억압과 선전에 기반을 둔 체제의 내부 붕괴 결과이기도 했다. 황폐해진 베를린은 승정국들에 의해 통제되는 점령구역으로 나뉘었다. 불에 탄 유해와 총리실 폐허의 이미지는 당시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소련은 냉전 초기에 이 정보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 심지어 히틀러가 탈출했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이는 모스크바의 비밀주의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총리실 정원에서 수집된 법의학적 증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운명을 확인해 주었다. 전쟁 후 몇 달 동안 벙커는 대부분 해체되었다. 폐허는 숭배 장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봉쇄되었다. 소련은 인근 구조물을 파괴하고 그 지역을 중립 공간으로 만들었다. 수십 년 후 나치 정권의 마지막 장이 쓰였던 장소의 가시적인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히틀러의 종말은 또한 폭력과 파괴의 시대의 상징적인 종식을 의미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시와 국가 전체를 휩쓴 전쟁에서 사망했다. 1945년 5월 제3제국의 몰락은 분열된 유럽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재건의 희망이기도 했다. 독일은 두 개 국가로 분단될 것이고 갈등의 진원지였던 베를린은 거의 반세기 동안 그 분단의 상징이 될 것이었다. 히틀러의 유해는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에 쌓인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기밀 해제된 문서와 과학적 증거들이 비밀로 유지되었던 사실들을 확인해 주었다. 모스크바에 보관된 치아 파편들은 당시의 엑스레이와 의료 기록과 비교되어 히틀러의 거심이 정확히 확인되었다. 유해의 발견과 파괴로 붉은 군대는 총통의 운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1945년 5월 8일 연합국들은 독일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모스크바, 런던, 워싱턴에서는 6년간의 전쟁 종식 축하 행사가 열렸다.
모스크바에 보관된 치아 파편은 수십 년 후 히틀러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며 제3제국 마지막 날 그의 행방에 대한 모든 의문을 종결시켰다.